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너무 세상이 험하고 복잡해져서요. 목사님에게 뭘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예. 우리 모임에 목사님이 몇 분 목사님들도 서로 지금 노선이라고 할까 그 방향이 예. 서로 다른 것 같아. 완전히 둘로 갈라져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 뭐 생각해 보지만은 마음에 와닿는 것이 이창호 목사님을 모시면은 그래도 조금 길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 목사님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예. 예, 뭐 시사에 관한 거는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예. 많은 사람들이 다 또 많이 이 얘기들 하고 있어서 예. 오늘은 좀 신앙과 애국에 대한 예. 크리스찬들이 국가와 민족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 하고 또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한다고 하는 거. 예. 그래서 오늘의 우리 한국이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를 무시하고 역사를 가르치지 않고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맹목적으로 바람 부는 대로 다 휩쓸려 가기 때문에 이거를 좀 바로 알리고 그리고 또 현재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오늘의 한국의 상황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전망해보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해야 할까 합니다. 예. 먼저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관점에서 신앙과 애국이 분리되면은 그건 가짜입니다. 신앙과 애국은 분리될 수 없어요. 왜 분리될 수 없나 하면은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믿음 중 가장 큰 믿음이 뭡니까? 물으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수직관계입니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수평관계입니다. 이 수직과 수평이 크로스된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만약에 수직관계만 있고 하나님만 열심히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도외시하면은 그건 신비주의가 되는 거고 그렇죠. 현실에서 붕 떠난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사탄의 역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윤리신학이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전통 교회가 이웃과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외면하고 자기 교회밖에 모르고 그저 예배밖에 모르고 저 자기 그 교회 성장밖에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나온 반동이 결국 윤리신학이 돼서 요즘 NGO 활동이라든지 사회복음주의라든지 이런 모든 세속적인 그런 신학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직과 수평이 분리되면은 그것도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수직은 껍데기만 뒤집어 쓰고 하나님, 예수, 성경 껍데기로만 뒤집어 쓰고 이걸 하나의 장식품으로만 삼고 실제는 수평관계, 인간의 윤리와 인권과 눌린 자, 갇힌 자, 사로잡힌 자, 소외된 자를 위해서 이제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윤리신학은 이건 순인본주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건 사신신학에 가까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직관계만 중요시하고 수평관계를 외면해도 가짜요. 또 수직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그저 껍데기만 이름만 갖다 걸어놓고 수평관계 인간의 윤리와 사회정의만을 부르짖는 이것도 가짜입니다. 그러면 수직관계와 수평관계가 완전히 크로스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와 인간과 인간관계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게 크로스돼야 이게 진짜 신앙인데 그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는 예수의 죽음의 형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십자가 하나가 바로 전 성경의 압축입니다. 전 성경을 그림으로 그린다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가 곧 십자가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요.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이룬 것이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아닙니다. 이걸 사도 요한이 특별히 강조하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바로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과 그 아들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없고 영생이 없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이미 그 안에는 사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외쳐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신앙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것을 강조하든 반드시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오늘의 현실에 옮기게 되면은 이웃이 뭡니까? 물론 홈레스를 뭐 돈 몇 푼 주고 뭐 홈레스들 빵 주고 뭐 도와주는 거 다 이웃이고 이웃 사랑의 방법은 수없이 많지만은 이웃 중에 가장 중요하고 큰 이웃은 나는 자기 국가와 자기 민족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웃 사랑의 지금 사회봉사 활동들도 많이 하지만은 자기 민족이 망하고 자기 나라가 망하고 4,700명이 몽땅 지금 북한과 같은 생지옥으로 지금 들어갈 직전까지 놓여 있는데 이거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홈레스만 돌보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각각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애국 하나만 할 수는 없으니까 각각 나름대로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근본 틀은 먼저 순서가 있는 거죠.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한 것처럼 이웃사랑에서도 가장 우선하는 것이 나는 민족과 자기 국가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에서 가장 큰 이웃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조그만 어떤 개별적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민족을 구하는 거고 민족이 잘 되고 국가가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앙과 애국이 분리되는 것은 가짜라고 나는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어느 누구치고 하나님 사랑과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분리된 사람이 없어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면은 예를 들어서 선지자들이나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자기 민족을 또 그 다음에 그 못지않게 그렇게 사랑을 했거든요. 그 대표를 우리는 모세를 들 수 있는데 모세가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께 언약을 맺은 그 자리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내가 이 민족을 다 진멸하리라. 내가 아브라함 하나로 이 창대한 민족을 만든 것처럼 너 하나로도 내가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럴 때 모세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릴지언정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이 백성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걸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결국은 끝내 가나안까지 모세가 그 백성을 이끌고 모압 땅까지 왔거든요. 모세 같은 지도자가 아니면 그때 벌써 다 망하고 말았지요. 또 다윗도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정의로서 그 나라를 그 백성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었고 뭐 선지자들 하나같이 다 진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들은 목숨을 걸고 그 위기에 처한 자기 백성에게 살 길을 외치고 구원의 길을 외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그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외쳤거든요. 근데 이제 유다가 망할 때나 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했나 하면은 아무 일도 없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요즘도 한국의 목사들이나 한국 사람들이 왜 나라가 망하느냐 동문서답 같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 설마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끄떡 없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가 교회가 얼마고 크리스찬이 얼마인데 1,000만의 크리스찬이 있는데 설마 망하느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어서 유다가 망했습니까? 제사를 안 지내서 망했습니까? 제사장이 없었어요? 믿음이란 하나님과 관계거든요. 수직 관계. 이 관계가 깨진 제사와 예배와 관계가 깨진 어떤 행사들은 다 종교적인 행사여 제쇼지 쇼의
이건 쇼지 진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도 다 깨뜨려버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돌판도 언약궤도 없이 하나님은 아낌없이 다 깨뜨려버리고 없애버리고 말지 않았어요? 관계가 깨진, 언약이 깨진, 거룩이 깨진 이따오는 뭐 성전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오늘의 교회가 많아서 한국이 튼튼한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그 숨은 엘리야 때 7,000명과 같이 정말 나라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숨어있는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나라를 지금 버티고 있는 거지, 이 껍데기 교회가 나라를 지금 버티고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바울도 로마서 9장에서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내 고륙과 내 형제가 구원 얻기를 원하노라. 그래. 자기 민족이 너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죽이고 그게 너무 분통이 터져서 내가 저주를 받아도 내 백성이 구원 얻기를 원하노라. 뭐 말할 것도 없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정말 눈물의 선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그 백성이 자기가 그런 핍박을 당하고 애면을 당하는데도 목숨을 걸고 자기 민족이 임박한 심판, 1차 포로 사로잡혀가고 왕이 사로잡혀가고 2차 포로 또 사로잡혀가고 이제 세 번째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1년 반 동안 포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렇게 외쳐도 거짓 선자는 걱정할 거 없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절대로 한 발짝도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인들이 이 거룩한 성에 한 발짝도 들여놓지 못한다. 저 예레미야 거지 같은 개짖는 소리 듣지 마라. 이 거짓말이다. 이미 사로잡혀간 사람들도 2년 안에 다 돌아온다. 이 대중과 영합하고 자기 일신상의 영광에 영합해서 뻔한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은 예루살렘이 다 초토화되고 침략을 당하고 말았거든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래요. 우리나라만 해도 3.1운동을 일으킨 33인 중에 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 그만큼 기독교와 신앙과 애국은 이웃사랑 차원에서 분리될 수 없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 안에서 이 백성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에서는 자기 백성이 자기 나라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 이따오 신앙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진실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자기 민족과 나라를,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건 눈물 흘린 게 아니에요. 원어로 보게 되면 막 어깨를 들먹거리면서 흐느낀 통곡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멸망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도 아프면은 막 그냥 몸을 그냥 흐느끼면서 그러면서 통곡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그때에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인구 비례로 100만이라고 하면 거의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예수님도 그 멸망하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렇게 참 통곡을 하실 만큼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과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게 성경의 기본이고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의 한국의 교회들은 일부에서는 물론 나라를 위해서 참 남모르게 기도하는 사람들 많고 또 뜨거운 기도를 하는 그런 운동들도 있습니다. 정말 에스더 기도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뜨거운 기도 운동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전부 자기 교회, 재배 불리는 교회 성장주의, 그저 사람 머리만 많이 갖다 끌어모으면 되고, 그저 교회만 커지면 자기가 성공한 것처럼 지금 전부 개교회주의, 또 교회 성장주의에 빠져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내 교회만 그냥 뚱뚱해지고 비대해지면 된다고 하는 이런 완전히 비즈니스적인 이런 교회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가 만약에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은 바른 신앙관에서 바른 국가관이 나오는 겁니다. 바른 신앙관을 가졌으면 바른 국가관이 나오는 거고 바른 신앙을 가졌으면 바른 정의관이 나오는 거고 뭐가 옳고 뭐가 그런 거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신앙이 이렇게 되고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은 벌써 세상을 보는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돼 있고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편안하게 가만히 제배만 불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시대를 담당해야 됩니다. 그 시대를 담당하는 교회가 그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어느 시대나 어떤 종교든 간에 기독교를 떠나서 종교는 그 시대 그 사회의 마지막 양심의 등불입니다. 그렇죠. 또 종교는 모든 불의와 악을 막아내는 방파제입니다. 그래. 이 종교라고 하는 방파제가 무너지면은 그거는 더 이상 감당할 힘이 없이 쓰나미가 몰려오듯이 그 나라가 망하고 마는 겁니다. 이게 역사의 교훈이죠. 어느 시대나. 그럼 오늘의 교회가 과연 한국 교회가 이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같이 썩어 들어가요. 같이 휩쓸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한국은 방파제가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국이 사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한국의 교회가 한국을 지켜내는 방파제가 돼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이미 방파제의 역할을 포기했어요. 나라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우리만 잘 살면 된다. 이런 현실이 결국은 멸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월남이 왜 망했습니까? 월남은 첫째로 월맹이 아주 고도로 훈련된 정예 간첩 6,000명을 월남에 보냈습니다. 6,000명의 간첩이 대통령궁을 비롯해서 각처에 전부 다 6,000명의 간첩이 들어가서 남한을 이미, 남한이 아니고 월남을 이미 적화시켜 놨어요. 이미 적화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에 다 이게 침투해가지고 그 다음에 월남이 뭐로 망했느냐 하면 데모로 망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 데모를 누가 주도했습니까? 중들이 주도했어요. 쉽게 말하면 종교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벌써 그 사상을 받아들여서 데모의 앞장을 섰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깊이 이야기할 시간이 안 되지만은 우리나라도 뭐 일부이긴 하지만은 캐더릭 무슨 정의구현 사재단 또 뭐 불교 일부 불교 또 일부 하고 또 우리 기독교의 목사들 일부 이것들이 시청과 광장에서 평화의 행진을 하느니 뭐 하느니 데모를 하면서 또 이 모든 이런 운동에 종교가 껴 있다는 것은 종교가 그만큼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럼 종교의 일부가 그렇게 되면은 왜 그 교단에서 가만 내버려 둡니까? 캐톨릭이 얼마나 막강한 조직인데 왜 그걸 내버려 둡니까? 그러니까는 캐톨릭이나 불교나 기독교나 벌써 그 교회가 다 이미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 법으로 말하면은 권증을 해야지요. 목사를 박탈하든지 신부를 박탈하든지 권증을 해야지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있는 거고 그래야 그 종교가 바로 서는 건데 그걸 방임하고 방치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그건 도둑놈을 같이 도와주는 거나 마찬가지. 방임죄에 걸리는 겁니다. 그게 꼭같이 다 썩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월남이 망한 거는 첫째로는 간첩이 내려와서 간첩들이 요소요소에다 베껴서 간첩이 오면은 어떻게 사람들을 포섭하는지 압니까? 간첩 포섭 대상의 가장 첫째는 불평불만자들이에요. 이 불평불만은 이건 사탄의 둥지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많고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이게 사탄으로 꽉 차인 거예요. 상처라는 건 사탄의 둥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불평은 많은데 터칠 데가 없는 거예요. 불평불만으로 꽉 차 있는데 터칠 데가 없어서 그냥 부글부글 속에서 끓는데 바로 간첩들이 여기다가 침을 주는 겁니다. 너 왜 그렇게 못 사니? 넌 왜 그렇게 되는 게 없니? 너는 왜 그렇게 빌빌거리고 있냐? 자기는 자기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러고 그저 막연하게 그저 세상이 이래서 내가 이렇게밖에 못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간첩은 공격의 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타겟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그 뭡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겁니다.
너는 내가 지금 못 사는 거는 저 1%의 기득권자들 때문에 못 사는 거다. 1%의 가진 자들 때문에 못 사는 거다. 저놈들이 다 내 원수다. 또 기득권자, 정권이면 정권, 어떤 구조면 구조, 체제면 체제, 그놈들 때문에 내가 못 사는 거다. 그러니까는 공격의 타겟을 만들어주고 그쪽으로 불만을 다 토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공격할 돌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가 적을 만들어주니까 물불 모른 거기다 그냥 광기처럼 거기다가 촛불 들고 나오고 죽창 들고 나오고 쇠파비로 들고 나오고 그런 시청합 대목 같은 데 한 데 보면요. 여 진짜 골수들은 뒤에서 조종만 하고요. 그렇지. 절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항상 직업적인 대목꾼들이요. 그래. 그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다 드러난 사실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홈레스들 네. 그러니까 노숙자들 노숙자들 돈 주고 사서 그냥 대면해보면 이 사람 터칠 데가 없는데 그렇지. 그냥 그저 막 그냥 폭력을 행하고 그런 돌아가서 그냥 막 앉아서 술판 벌리고 입판 벌리고 이건 개차반이지 이건 정당한 데모도 아니고 정당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건전한 시위도 아니에요. 한국의 시위 문화는 이거는 전혀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이건 정말 특별히 분석 연구할 필요가 있는 세계 유례가 없는 이게 시위 문화예요. 그건 뭐 일일이 분석하자면 지금 뭐 원인이 여러 가지 이제 나오지만은 어쨌든 이런 불평 불만자들을 포섭을 해서 결국 자기 세력들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 다음에는 뭘 집어넣느냐. 그 다음에는 사상이라는 독침을 줘요. 사상이라는 이념과 사상이라는 요거를 집어넣어 가지고서 완전히 적화를 시켜버리게 되면은 그때는 완전히 저희들에게 꼭두가시로 사로잡혀서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학생운동 한참 학생 데모들이 많을 때 그때 분신자살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자꾸 나왔습니다. 그 분신자살이 자기가 정말 끌어올려 분신한 게 아니라 그렇게 포섭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거기에 분신자살조를 만들어 가지고서 차례대로 순서대로 넌 다음에 내 차례다 하면은 분신하고 죽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아주 강압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저희 수하에 들어오게 되면 꼼짝 못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돼서 월남의 예를 보게 되면은 이미 벌써 다 국민이 다 적화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산주의의 온상은 바로 가난. 가난과 무지와 부패. 그렇다고 세계 모든 나라가 가난하다고 다 공산주의가 되는 건 아니에요. 부패와 타락이 거기에 오고 또 내분, 서로 분열.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계속 분열시키는 거거든요. 자꾸 적을 만들어서 자꾸 분열시키고 그래서 혼란을 조장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월남이 결국은 부패와 적화가 동시에 있게 되니까 전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싸울 대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적은 저희 안에 있었으니까. 저놈들이 저희 원수니까. 오히려 그 내부의 적이 돼버렸고 월명이 적이 아니라 저희 친구가 돼버리니까 오늘날 한국이 종북 세력들이랑 똑같은 겁니다. 심리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저들의 불만이 터질 데 없다가 그거를 체제와 가진 자, 배운 자, 기득권자 이거 적으로 만들으니까 요즘 한국에서 말하는 1% 대 99% 이걸 가지고 분열을 시키고 이거 가지고 자꾸 투쟁을 시키게 되고 그렇게 돼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원수가 돼버렸으니까 적하고 싸울 의지가 없어서 오죽하면 월남 군들은 싸우러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머나 하면서 그냥 월급이나 다 먹으러 다닌 거예요. 월급 한 좀 싸만 하고 둘러 잡아줘 잠을 자고 남의 짐승이나 끌고 다니다가 짐승이나 잡아먹고 그러니 미군이 있으면 뭐하고 한국군이 가 있으면 뭐합니까? 월남이 군대가 없어 망한 게 아닙니다. 무기 없어 망한 게 아닙니다. 월맹군은 단 40만 밖에 없었어요. 월남군은 115만 명이었습니다. 세대 4대 군사강국이었어요. 월남의 해군은 세계 3위였습니다. 월남의 공군력은 세계 4위였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미군이
50만 명이 거기에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다 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요. 미 항공모함은 어마어마한 화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미군과 또 미국의 모든 최신의 무기, 비행기든지 뭐 최신의 무기들이 다 총동원되고 미군이 그렇게 투입되고 한국군이 가서 한국군 얼마나 잘 싸웁니까? 월맹군이 제일 무서운 게 한국군이거든요. 그런데도 못 당하는 거예요. 왜?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자기가 싸우려고 할 때에 남의 도움이 되는 거지. 자기가 싸우기를 포기했는데 남이 도와줘서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체면도 불구하고 그 막강한 화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쏟아부은 전쟁 비용에 3배, 4배를 월남에 갖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소득이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고엽제까지 다 뿌렸습니까? 예.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미국이 결국 종이호랑이라는 그 창피한 불명예를 뒤집어 쓰고 거기서 참 보기 좋게 항복한 거나 마찬가지죠. 항복이지. 예? 그래. 보기 좋게 후퇴하지 않았어요? 그래, 한국군도 후퇴했죠. 그러니까 뭐 월맹군이 그냥 그대로 밀고 들어온 거죠. 그래. 무기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한국도 똑같습니다. 예. 월남군 초대사령관인 최명신 장군이나 또 그 이세혁 장군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말이 그때 저희들이 목격한 월남하고 오늘의 한국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 근데 똑같은 게 아니에요. 왜 똑같지 않느냐? 그때는 간첩이 숨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간첩이 다 내놓고 정체를 드러내고 활동합니다. 김대중이 처음에 대통령 되자마자 한 일이 뭔지 압니까? 5.16 이후에 대공관계에 30년 동안 구축해놓은 정보 조직망을 완전히 다 와해시켜버렸어요. 이 정보 조직이라는 건 하루 이틀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이건 정말 오랜 시간과 또 그 전문가의 노하우와 이걸 통해서 이제 수사가 되는 건데 30년 동안 구축해놓은 정보망과 30년 동안 그 닦고 닦은 그 노하우를 가진 대공 베테랑들을 첫째로 그때 안기부인가 중앙정보부 안기부의 대공실을 대통령 되자마자 맨 처음 한 것이 안기부의 대공실을 해체시키고 대공 전문 요원 500명을 그냥 일시에 해고시켰습니다. 그런데 신문도 언론도 사회에선 아무 말도 없어요. 그래구나. 그건 학살이나 마찬가지죠. 집단 학살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지. 예. 또 검찰, 또 경찰, 군 관계의 대공 전문 요원, 그러니까 방첩대라든지 그 군, 경, 검, 대공 전문 요원 1000명을 일시에다 해고시켜서 대공 전문 요원 1500명을 일시에 완전히 해고시켜서 대한민국 대공 정보에 대해서 완전히 눈도 귀도 코도 다 그냥 막아버리고 암흑의 세계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간첩이 어떻게 활동을 해도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조직망을 완전히 다 해체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전문가를 완전히 다 없애버렸으니까 완전히 빗장을 풀린 거죠. 그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거는 30년 동안 구축해놓은 북한의 우리 정보 조직. 북한에서 남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와 협력하는 북한의 30년 동안 구축해놓은 정보 조직망과 그 명단을 김정일이 통째로 남겨줬어요.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소리 없는 대학살이 벌어졌죠. 그중에서 밑에서 죽은 사람들은 얼마나 누가 죽었는지 모르지만은 이미 공개된 사실만으로서 장성급만 100명을 학살했습니다. 100명을 처형했어요. 장성급만, 별자리만. 그럼 그 외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겠나 이 말이에요. 이거는 대한민국을 통째로 김정일에 다 갖다 바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역적도 이런 역적이 어디에 있으며
간첩도 이런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뽀짓이 대통령 5년 하고 노벨상까지 타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이승만 대통령하고 오늘의 10대 경제 대국의 기반을 닦고 이 오늘의 한국이 있게 한 박정희하고 같이 나란히 그 옆에다가 묻어놨다는 건 이 대한민국이 다 벨이 빠진 거예요. 만약에 통일이 된다고 하면은 이 북한 사람들이 와서 무덤을 다 파헤칠 겁니다. 월남이 문제가 아니에요. 대통령부터가 우리나라는 간첩 두목도로 산 겁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노무현은 그 뒤를 이어서 국회법이 필요 없는 행정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언론도 쥐도서도 아무도 모르게 고쳐놨는데 뭘 고쳐놨느냐. 간첩들이 넘어오면은 제일 먼저 남한 땅을 밟자마자부터 제일 어려움 당하는 게 뭐냐면은 당장 그날 밤에 어디서 자느냐. 자는 게 문제예요. 뭐 산에 숨어서 하루 이틀이지요. 그건 더 위험해요. 그래. 더 발각되기가 쉬워요. 그래. 민가 속에 파고들어야 되는데 민가 속에 파고들면은 신고를 하죠. 낯선 사람, 그래.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신고를 하죠. 그러면 요관에 들어가는데 요관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요관에 들어가면은 숙박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면은 요 전 숙박지가 어디고 요 다음 숙박지가 어디고 자기 주소가 어디고 주민등록 번호를 적고 이름 쓰고 다 하기 때문에 이 숙박계 때문에 간첩들이 요관에 들어가서 잘 수가 없어요. 또 숙박계는 매일 파출소에 갔다가 이걸 또 검열을 받다 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경찰들이 밤마다 요관에 임검을 해요. 그렇지. 임검 나오면은 먼저 숙박계를 보고서 조금이라도 좀 미심 적으면은 노크를 하고 임검을 합니다. 그렇지. 간첩들이 꼼짝을 할 수가 언론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어요. 숙박계 없애버렸어요. 그래. 김전에 다 갖다 바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역적도 이런 역적이 어디 있으며 간첩도 이런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뽀짓이 대통령 5년 하고 노벨상까지 타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이승만 대통령하고 오늘의 10대 경제 대국의 기반을 닦고 이 오늘의 한국이 있게 한 박정희하고 같이 나란히 그 옆에다가 묻어놨다는 건 이 대한민국이 다 벨이 빠진 거예요. 만약에 통일이 된다고 하면은 이 북한 사람들이 와서 무덤을 다 파헤칠 겁니다. 월남이 문제가 아니에요. 대통령부터가 우리나라는 간첩 두목도로 산 겁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노무현은 그 뒤를 이어서 국회법이 필요 없는 행정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언론도 쥐도서도 아무도 모르게 고쳐놨는데 뭘 고쳐놨느냐. 간첩들이 넘어오면은 제일 먼저 남한 땅을 밟자마자부터 제일 어려움 당하는 게 뭐냐면은 당장 그날 밤에 어디서 자느냐. 자는 게 문제예요. 뭐 산에 숨어서 하루 이틀이지요. 그건 더 위험해요. 그래. 더 발각되기가 쉬워요. 그래. 민가 속에 파고들어야 되는데 민가 속에 파고들면은 신고를 하죠. 낯선 사람, 그래.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신고를 하죠. 그러면 요관에 들어가는데 요관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요관에 들어가면은 숙박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면은 요 전 숙박지가 어디고 요 다음 숙박지가 어디고 자기 주소가 어디고 주민등록 번호를 적고 이름 쓰고 다 하기 때문에 이 숙박계 때문에 간첩들이 요관에 들어가서 잘 수가 없어요. 또 숙박계는 매일 파출소에 갔다가 이걸 또 검열을 받다 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경찰들이 밤마다 요관에 임검을 해요. 그렇지. 임검 나오면은 먼저 숙박계를 보고서 조금이라도 좀 미심 적으면은 노크를 하고 임검을 합니다. 그렇지. 간첩들이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노무현이 이걸 빗장을 풀어준 겁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언론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어요. 숙박계 없애버렸어요. 그래. 임검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 간첩들 얼마든지 들어와서 얼마든지 요관에서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또 행정법을 어떻게 바꿨나 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가 타주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사를 가면은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가서 바꿔야 됩니다. 주소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예. 뭐 일시 뭐 여행하고 이건 괜찮겠지만은 이게 어떤 경우에 만약에 오래 체류하다가 이게 바꾸지 않게 되면 이거 걸려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니까. 그러면은 학생이 이 학교에서 저 학교로 만약에 전학을 가면은 거기에 학생의 기록이 다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거는 다 이런 기록이 따라다녀야 되는 건데 결국은 주민등록을 가령 이 동에 살다가 타 동으로 이사를 가면은 그 동에서 주민등록을 거기서 떼가지고서 그 동에 가서 내가 일로 이사 왔습니다. 주민등록을 신고를 하고서 거기서 새로운 주소가 바뀐 주민등록을 받아야 됩니다. 주민등록을 떼가야 돼요. 그러면 이쪽 동네에서는 말소가 되고 저쪽 동네에서는 새로 이제 등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어디로 이사 가든지 항상 추적을 할 수 있게 돼 있었어요. 지금 여기 미국에서 아파트 하나를 옮기고 이사를 하려고 해도요. 그냥 그저 아파트 가서 아무데나 그저 자기 가고 싶은 아파트 가는 게 아니라 아파트 가면 아파트에서 그 전에 어디에 살았으며 그렇지. 아파트 그 크레딧을 다 조사를 합니다. 맞아. 이 사람이 비를 잘 내며 이 사람이 거기서 뭐 말썽이나 부리지 않았는가 뭐 다 벌써 크레딧을 뒷조사를 다 해요. 아무 근거 없으면 아파트 절대로 사인을 못 합니다. 맞아. 누가 대신 코사인을 하던가 뭐 하지 않으면 사인 못 해요. 그런데 그래. 주민등록을 옮기는데 주민등록을 옮기는 게 아니라 떼갈 필요도 없고 출처도 근거도 필요 없고 아무 데 나가서 내가 이 동네에 있어 왔습니다. 신고만 하면 주민등록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간첩들이 요번에 와서 잠만 자면 됩니까? 활동하다 돌아가다 아무 데서나 검문을 받으면 주민등록을 내놔야 되잖아요. 주민등록증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래.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노무현이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준 겁니다. 간첩이 넘어오면은 어디서나 마음대로 잘 수 있고 간첩이 넘어오면 내가 이 동네로 이사 왔습니다 하고 신고만 하면 주민등록을 받게 돼 있으니까 간첩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게 당장. 그럼 완전히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간첩의 문을 완전히 다 열어놨습니다. 간첩에 대해서 완전히 문을 다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간첩에 대한 모든 정보는 완전히 다 차단시켜 놓고 그러면 간첩에 대해서 완전히 문을 열어서 웰컴 누구든지 와서 마음대로 활동해라.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한술 더 떠서 아주 고차원으로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나서 대통령 취임사를 하면서 이념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실용의 시대가 왔다. 이거는 완전히 무장해제하고 백기를 든 겁니다. 이념이 뭡니까?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념은 공산주의죠. 공산주의가 어디 뭐죠? 소련의 공산주의입니까? 바로 북한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념의 시대가 지나갔다는 거는 우리에게 공산주의란 없다. 우리는 어찌 경제만 있을 뿐이다. 실용이 뭡니까? 경제죠. 이제는 공산주의라는 건 없다. 우리에겐 경제만 있을 뿐이다. 완전히 공산주의에 대해서 경계를 무너뜨렸어요. 구별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김대중 때에 심어놓은 모든 핵심의 요소들에 꽂아놓은 그 붉은 세력들이 노무현 정부가 나올 때 그 뭐 비서관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꽂아놓은 대못은 10년이 지나도 절대로 못 뽑는다. 여러 가지 법안 바꿔놓은 것들, 뭐 요소요소에 꽂아놓은 자기 요원들, 뭐 그런 여러 가지 제도, 이런 것들을 못 바꾼다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와서 노무현 때 만들어놓은 악법을 하나도 다시 고쳐놓은 게 없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또, 뭐 전교조 같은 건 뭐 김대중 때 다 벌써 합법화된 거고, 민노총도 다 이미 다 합법화된 거고. 그거 다시 돌리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 그 사람의 정체는 그 사람의 인사를 보면 합니다. 인사관리.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 그거 보면 그 사람의 정체를 알 수가 있어요. 이명박이 서울시장 됐을 때에 인수위원들이 누군가 하면
전부 운동권 붉은 세력들이 인수위원회였어요. 대통령 되고 나서도 똑같은 재판이 벌어져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노무현이 꽂아놓은 붉은 세력들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대못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노무현 김대중 때의 골수 빨갱이들을 청와대로부터 요소에 오히려 다 기용을 해서 다 갖다 꽂아놨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완전히 국민을 기만하는 고등사기술입니다. 오늘 내 말이 좀 과격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건 뭡니까? 국민을 완전히 이념에 대해서 눈을 멀게 만들고 이념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고 이념에 대한 경계심을 완전히 다 풀어버리고 경제에만 전부 관심을 돌리게 하면서 밖으로 돌면서 경제 세일을 하면서 뭐 그런 건 잘한 것도 많아요. 어? 원자력 수주라든지 뭐 밖으로 되게 잘한 건 좋은데 국민의 관심을 경제로만 쏠리게 하면서 이념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무감각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고서 이념에 대해서는 완전히 빗장을 풀어놓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때나 월남이 망할 때는 그래도 은밀하게 숨어서들 활동했는데 이제 이명박 시대 와서는 이제 이념은 없다. 이념이 없다는 건 우리에게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없다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노골적으로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지금 뭐 야당 또 통합민주당 과거 민노총 이런 것들이 그전에도 어느 정도 그랬지만 이제는 노골적으로 자기 정체다 드러내놓고 내가 지금 기억이 분명치 않지만은 천정배인가 누군가 국회의원이 기자가 자꾸 이제 뭔가 질문을 까다롭게 하니까 그래 난 빨갱이다. 노골적으로 난 빨갱이다. 그 정도로까지 지금 나올 정도로 자기의 정체를 다 드러내놓고 지금 야당의 정책 정강, 통합민주당 정책 정강 지금 북한은 노동당 정강하고 강령하고 같아요. 지금 한명숙이가 이제 민주당 대표가 되고 나서 그가 한 소리가 뭐냐 하면은 대표가 되자마자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은 첫째로 한미 FTA를 폐기한다. 그다음에 한미 연합사를 해체한다. 그다음에 한미 동맹을 폐기한다. 그다음에 남북 평화 협정을 체결한다. 평화 협정 체결하고 그러면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명분이 없어지거든요. 그럼 미군 철수.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면 무상. 뭐 박원순이가 서울시장 되고 나서도 광노연애하고 뭐 중학교 무상 급식 한다고 오세훈이하고 그냥 밀고 땡겨하다 오세훈이가 두 손 들고 나오니까 이제 박원순이가 시장 돼 가지고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 급식 한다. 이래 놓고서는 지금 서울시가 지금 재정이 없어 가지고 서로 이제 떠다 미루고 지금 그 난리가 났는데 벌써 몇 달도 안 돼 가지고 벌써 들통이 나 가지고 그런데 한명숙 이제 민주당 모내하니까 우리가 정권 잡으면은 무상교육, 무상주택, 무상보육, 무상의료. 그럼 뭐가 하자는 거예요? 공산주의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돈으로 하느냐? 그건 노골적으로 말하진 않아요. 그냥 무슨 돈으로 하자고 하느냐? 그 재벌들 있지 않냐, 이게. 재벌들 돈 많지 않냐, 이게. 그럼 무슨 소리요? 재벌을 전부 다 해체시킨다는 거예요. 재벌 해체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산업이 다 죽잖아요. 그래. 산업이 죽으면 전 국민이 실업자가 됩니다. 그렇지. 전 국민 실업자 되면 어떻게 돼요?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는 거냐? 월남이 망한 후에 공산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맨 처음 한 것이 뭐냐 하면은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600만 명을 학살했어요. 공산주의는 골든 룰이 있어요. 절대적인 룰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건 구소련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는 한 번 배신한 놈은 반드시 배신한다는 거예요. 이 룰입니다. 너희 조국을 배신한, 너희 나라 배신한 놈들은 반드시 우리를 배신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협력했지만은 저희들의 협력자들은 배신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배신자로. 너희 배신한 놈은 반드시 우리 배신한다. 그러니까 그놈들 먼저 죽입니다. 왜? 자유와 부의 이 맛을, 자유와 돈의 맛을 안 놈들은 공산치하에서 배겨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꿈틀거리게 돼 있지. 그렇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저러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의 적은 뭐냐 하면은 가진 자, 배운 자, 기득권자. 기득권자라는 거는 어떤 체제에서 심지어는 뭐 면장, 이장까지 다 포함해서 이 구조적인 이런 지배계급에 있던 사람들 다 기득권자로 취급하는 겁니다. 6.25 때 인민군이 학살한 것보다 어쩌면은 민간인이 민간을 학살한 게 더 많을는지도 몰라요.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은 내가 실제로 목격한 것만 해도 6.25 때 보니까는 이 모슴살이 하던 사람 또 이 불평 원망이 많던 사람들, 괜히 개인적인 어떤 그 원한을 품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끙끙거리고 있다가 공산당이 들어오니까 맨 먼저 붉은 한 장 차고 와서 그렇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는 공산주의자도 아니에요, 그것들은. 그렇지. 아무 이유도 없이 자기 못마땅한 사람들을 잡아다 그냥 막 때려주고 패 죽였어요. 더더구나 공산주의자들은 아까도 처음에 말한 것처럼 가진 자, 배운 자, 기득권자, 이것들이 원수다. 이것들 때문에 너희들이 못 산다.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이 선거 이슈로 내놨다가 이제 슬그머니 지금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이제 접어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그거 가지고 이제 다음에 또 써먹을 거예요. 1% 대 99%. 1% 때문에 99%가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 이 1%를 깨뜨려 부숴야 99%가 잘 산다는 거예요. 1%는 누굽니까? 가진 자, 기득권자, 배운 자예요. 이게 공산주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은 첫째로 협력자들, 변절자들, 그들을 먼저 처형합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을 반대했던 우익 세력들, 그 다음에 누굴 죽이느냐? 가진 자, 배운 자, 기득권자들을. 그러니까 경찰 출신들, 면장, 경찰, 또 뭐 검찰, 판사, 또 공무원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그 지배계급에 있던 이런 공무원들이라든지 군인, 이들 다 죽입니다. 이건 다 6.25 때 우리 경험한 거예요. 예. 볼셰비키 혁명 때에 얼마나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기록이 아직 난 보지 못했어요. 그건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스탈린이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나서 7천만 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남북한 인구 다 죽인 거예요. 모택동이 중국 대륙을 장악하고 나서 6천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김일성이 북한 정권을 세우고 나서 김정일 때까지 7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저 월남 옆에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크메르 루치가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 나서 얼마를 주겠나 하면은 총 300만 인구의 절반인 150만 명을 죽였어요. 인구의 절반을 죽였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배웠다는 이유, 가졌다는 이유, 그 다음에 기득권자, 뭔가 해먹었다는 거, 월급쟁이로 해먹었다는 거. 그러니까 공산 정권이 들어오면은 이유 없이 가진 자, 배운 자, 기득권자, 또 변절자들, 또 애국 세력들, 이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어떤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해 놓은 그런 걸 내가 봤는데, 만약에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남한이 적화 통일이 되면은 한반도에서 얼마만 사람이 죽을 것인가. 공산화되면 학살이라는 건 이건 공식이니까. 그렇지. 그건 전 세계 공산은 역사의 공산혁명의 역사니까 그건 뭐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남북한이 적화되면은 얼마나 죽겠는가. 대충 이렇게 다 조사를 해 보니까 최소한으로 잡아서
1000만, 좀 많게는 1500만이 학살을 당할 것이다. 그럼 누가 먼저 죽느냐? 지금 종북 좌익 세력들이 먼저 죽는 거예요. 잠깐 동안은 활용을 합니다. 그렇지. 이용합니다. 그렇지. 아주 영대해가지고 위대한 영웅 칭호를 주고 남북한을 서로 아울러서 저희들이 이제 그 통치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용을 해먹지만은 그다음부터 하나하나 차례차례 죽입니다. 나는 북한에서 김정일이 31살 육군대에 군복 입고 평양 광장에서 연설할 때 그때부터 그놈이 한 일을 내가 다 친히 보고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저들과 같이 싸웠던 동지들을 하나하나 북한에서는 이제 소련파하고 연합파라 있었는데 연합파 모택동이 중공군 이제 팔로군에서 이제 공산혁명 운동을 했고 그러니까 그때는 항일운동이었지만은 저희 힘이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항일운동 한 거지요. 그래서 소련파하고 연합파가 막강하거든요. 소련파 몇 사람 있습니까? 소련군의 비호로 그 정보장교였던 김일성이가 이렇게 그 자리에 앉은 거지. 실세는 공산 세력의 실세는 연합파가 막강했거든요. 그 유명한 남일이라든지 뭐 전부 다 이거 김일이, 남일이 이런 다 이게 연합파들인데 전부 다 이렇게 진을 쳐놓고서는 그다음에 하나하나 다 숙청해요. 오죽하면 남로당의 박헌영이까지 숙청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공산주의에서 숙청 아니고는 정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남한이 적화 통일되면 누가 먼저 죽느냐? 지금 종북 좌익 세력들이 먼저 죽는 걸 저희들이 모르고 저렇게 날뛰는 거야.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날뛰어요. 만약에 김대중이 선거운동할 때 뭐라고 했냐면 나는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 만약에 그때 통일 대통령이 됐으면은 그때 영웅 칭호를 받겠지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쥐도새도 모르게 먼저 죽어요. 지금 종북 세력들이 자기들이 먼저 죽는 걸 모르고 있어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지금. 그럼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런 나라를 세웠는데 역사를 바로 가르쳐야 돼요. 지금 전교조 때문에 20, 30년 동안 지금 전부 80년대 이후에 전부 역사를 애곡해 바꿔가지고서 이승만은 죽일 놈, 박정희 죽일 놈. 왜? 이승만이 없었으면 그때 통일됐을 건데 이승만이 독립하는 바람에 통일이 안 됐다. 뭔 통일이요? 적화 통일이죠. 박정희 없었으면 그때 또 통일이 될 수 있는데 이놈은 박정희 때문에 통일이 못 됐다. 왜? 박정희 때만 해도 김일성 치하에서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보다 잘 살았습니다. 국민 소득이 우리보다 높았어요. 그런데 박정희가 경제 부흥을 일으키면서 점점 갭이 점점 많아지고 지금은 남북한 경제 차이가 35대 1입니다. 또 중국에서 최근에 뭐 군사 전문가가 남북한 군사를 비교를 100대 1로 비교를 했어요. 숫자로는 북한이 탱크도 더 많고 대포도 더 많고 비행기도 더 많고 숫자로는 더 많아요. 군사도 더 많고. 근데 질적으로 남한과 전쟁을 할 수 없는 고철화된 무기들이기 때문에 남한의 이지스함 하나만 가지고도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가 있어요. 남한의 세종대왕함이라든지 그 이지스함 하나가 목포 앞바다에 또 있어도 만약에 북한에서 도발하면은 사방 360도 1000개의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고 600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화력입니다. 지난번에 2차 미사일 발사했을 때나 이번에 미사일 발사했을 때 맨 처음 미사일을 포착해서 추종한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한국의 이지스함이 일본과 미국을 앞질렀습니다. 100대 1로 했어요. 근데 월남처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국민이 벌써 다 이미 적화되고 있다고 하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역사를 바로 가르쳐야 돼요.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교조 교육으로 전부가 다 거꾸로 된 역사를 지금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일깨워야 되는데 정부가 이걸 기부하고 있어요. 정부가 바른 교육을 해야 돼. 정부가 잘못된 교육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누구냐 이거야. 믿을 놈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놈이 아닌가 이 말이에요.
북한의 교과서를 뺏겨놓은 것과 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지금 남한에서 가르치는데 이게 문교부에서 그걸 그대로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뭐 조금 규정하긴 했지만은 교과서 지침이라는 게 눈 감고 아우는 이 속임수지요. 전면적으로 학교의 수제 역사 교육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 내년부터 역사 교육을 뭐 금년부터인가 역사 교육을 의무화 하겠다고. 역사 교육의 내용이 문제지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일제시대는 관두고 해방 후도 관두고 6.25 때에 정말 목숨을 걸고 학도병들이 뺀대를 던지고 나가서 군번도 없이 학생 모자 쓰고 학생 교복 입고 나와서 총 하나 들고 맨총 들고 나가서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미군이 한국에서 죽은 사람은 5만이요. 15만 명의 사상자가 냈고 남북한 통째로 다 합해서 민간인과 군인과 모든 걸 다 합해서 500만이 6.25 때 죽었습니다. 이런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잿더미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시피 잿더미에서 우리나라 오늘의 경제대국을 만들어냈어요. 참 슬픈 얘기인데 박정희가 육군 소장으로 구태타를 일으켜서 이제 내 무덤에 춤을 뱉어라. 내가 영원히 역사의 역적이 되고 역사의 배신자가 돼도 나는 5천년의 지긋지긋한 이 가난을 끊어놓고야 만다. 내 이거 하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 그러고서는 군복을 입은 채로 케네디 대통령이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공산주의와 싸워서 이겨서 우리가 정말 당신들과 같이 잘 살려면은 경제를 일으켜야 됩니다. 돈을 좀 꿔주시오. 케네디가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문전박대. 그냥 호텔에 그냥 내버려 둔 채로 상대도 안 해줬어요. 구테타를 일으킨 장본인을 만나주면은 다른 나라에서도 구테타가 또 연속으로 일어날까봐 당연하죠. 그래서 거기서 문전박대 정말 소름을 당하고서 호텔에서 그 수행원들과 함께 같이 엉엉 울고 그때 김정일권이도 이제 같이 갔었습니다.